如果我告诉你，连韩国人都开始认真研究怎么投资中国了，你信吗？更夸张的是，在这段访谈里，对方直接说了一句很扎心的话：再谈追赶已经脱离现实。但这段内容真正值得看的，其实不是这句话本身，而是他说这句话的逻辑。这不是情绪判断，也不是立场表达，而是一整套非常现实的分析路径，从人才流向、产业选择，到资本市场的定价，再到政策变化。比如一个很关键的点在韩国，顶尖人才更集中在医学院和房地产，但在中国，大量优秀人才正在流向工程、AI、创业这些领域。再比如，他提到一个更资本视角的判断，美国的科技很强，但估值太高，而中国的技术在逼近的同时，估值却还停留在制造业区间。如果把这些信息放在一起看，你会发现，他并不是在评价好或不好，而是在回答一个更直接的问题：哪里更值得下注？所以这一期我们就换个角度看一下。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이런 정도구나 고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조회수 올라가고 좋게 얘기하면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중국을 좋아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이 싫어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뭐 중국이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가 앞서 있다라면 또 격차를 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중국은 우리보다 좋지 않아 아니면 기술이 떨어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랜만에 이선엽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제 잘 스타트가 괜찮으시다고? 예, 아주 괜찮습니다. 네네, 역시. 예. 너무 좀 투자 관련돼서.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하면 되나 한번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그 미국 이야기부터 할까, 중국 이야기부터 할까 하다가 중국 이야기부터 네, 좀 여쭤보고 그러시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오늘 재밌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대학 순위가 나왔는데, 와, 이거 하버드를 빼고는 다 중국이 뭐 2등부터 9등이다.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네이처에 찾아가 봤더니 1등도 하버드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연일 나오는 소식들이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이사님 중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니까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중국의 대학들에서 중국인들이 되게 과학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은 게요. 우리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건데 궁극적으로 돈을 어디서 벌 수 있느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면 의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쪽에 집중이 돼서 돈을 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인재분들은 많지만 사실 의대로 쏠림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이 의사에 대한 대우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일반 대학을 졸업한 분들보다도 임금이 적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경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의대에 대해서 우리만큼의 어떤 선호 현상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뭘로 돈 벌 수 있느냐. 중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공대를 나와서 창업을 하고 아니면 기술을 갖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옛날에 알리바바 때부터 일단 봐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장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그쪽 중심으로 뭔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재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의외로 경쟁력이 굉장히 큰 게 진짜 공부 많이 시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베이징대, 칭화대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인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 많이 알고도 있고 아마 우리 그 북경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북경대학교에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투자 동아리도 있거든요. 네. 예, 그 투자 동아리도 제가 꽤 지원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하고의 계속 어떤 관계도 있었었고 지금도 여의도에서 많이 활동하고 많이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년에 뭐 몇 번씩 가서 자본시장 포럼도 같이 열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봐왔는데 최근에는 더 굉장히 강화가 된 게 한국인들조차도 이제 학사 관리를 굉장히 엄정하게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칭화대 공대인데 공대. 거기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고등학교를 과학고를 졸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탑3 애들은 공대를 다니다가 거기를 갔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어려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만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제가 알던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교 나온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만, 나름대로 중국의 공대의 경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딥시크 있는 그 창업자가 나온 대학도 그쵸. 대부분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뭐 저장대 그러면 저장대? 야, 어디 이게 뭐 저장하는 예. 데인가? 뭐. 네, 중국에 있는 대학 레벨 중에서는 거의 탑 랭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뭐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 칭화, 인민, 런민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상하이 쪽에 가면 푸단이라든가 상하이 교통대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뭐 저장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스카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억 중에 스카이 레벨이면 어쨌든 간에 우수한 거로 따지면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중국을 칭찬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요. 확실히 먹고 사는 게 더 어렵다 보니까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더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하. 저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중국이 어떤 그 과학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좋은 건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을 좀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환경도 돼요. 그렇죠? 또 역설적으로. 이게 좀 네. 미국하고는 좀 다른데 미국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은 2000년 초반에. 반대했는데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공계 기피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공대를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너무 이게 트렌드가 빨라가지고 이게 돈이 된대 그러면 우르르 갔다 하는 맞아요.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 학번 때 기준으로 보면 공대 선호가 강했었고요. 공대 특히 물리학과 맞아요. 이런 데 되게 강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때 그렇게 강했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학력고사 뭐 수능이죠. 나름대로 뭐 수석을 하면 대부분 다 공대나 물리학과를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황이 결국은 많이 바뀐 거죠. 예, 인재가 그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아쉽죠.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공대들이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 네. 선호를 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이제 누적되다 많이 보니까 이런 누적됐죠. 결과가 나온 거고 이제 뭐 사실 뭐 이걸 누굴 탓한다고 한들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와서 무슨 따라가가지고 뭐 이게 너무 이제 그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같고요.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뭐 딥시크 이슈도 그렇고요. 중국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사실 역이용하면 되겠죠. 역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보면 AI라는 게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 건 이미 사실이 되었고, 네. 그러면 글로벌에서 AI를 제일 잘하는 국가가 어디야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원래는 미국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AI가 성능이 미국 못지않게 좋아졌더라는 데 대해서도 아하. 사실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두 국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미국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에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비싸요. 예, 그렇죠? 단점이 있죠. 반면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기술에서 미국하고 큰 차별점이 없는 정도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거의 제조업 밸류에이션 정도밖에 안 나오는 보통 우리가 뭐 PER 기준으로 뭐 10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이라는 걸 가능성 있는 걸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국이 미국만큼 쫓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이게 또 오래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저는 중국 본토 투자보다는 차라리 홍콩을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상장돼 있는 좋은 ETF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또는 이제 제가 보니까 꽤 좀 먼저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기업들, 그중에서도 IT 관련 기업들 관련해서 선점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그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뭐 추천의 개념은 아니지만 뭐 대표적인 게 샤오미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샤오미가 SU7이라 그래서
그 자동차를 내놨을 때 대부분 분들이 야 모양은 예쁘지만 저기 뭐 안전하겠어? 뭐 처음에 고장 났다고 난리였지만 사실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일단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정말 이런 정도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고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조회수 올라가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타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처음에 그렇게 차가 안 좋아도 사람 죽어가면서 이렇게 개선되는 그쵸. 특이한 국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거라도 이래요. 예를 들면 같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야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운전하는 거하고 자율주행 운전하고 퍼센트를 내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사고율이 더 높아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면서 발전하는 게 중국의 발전 방식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저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재밌는 게 예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아직도 한국이 훨씬 더 잘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던 분들이 요즘은 반대 댓글이 많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이게 불과 서너 달 차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중국을 좋아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이 싫어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뭐 중국이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경쟁 상대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가 앞서 있다라면 또 격차를 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쵸.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무조건 중국은 우리보다 좋지 않아 아니면 기술이 떨어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연령층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세대 아니면 저희들보다 조금 아랫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강하세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많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 그럼요. 이런 느낌이죠.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10년대 있었던 분들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하면 되게 싸고 조악한 거, 품질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거고 요즘 최근에 약간 저희들보다 많이 후배분들, 그러니까 20대 분들 중심으로는 최근에 중국도 많이 갔다 오면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되게 차이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한국 바라볼 때 똑같아요. 중국에 가서 40, 50대나 아니면 30대 이상들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대, 10대 애들은 이게 국뽕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다 보면 중국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좋게 얘기한다 하고 이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이 안 좋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망한다 이러면 또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시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목도 그럴걸요? 그러니까요. 중국 당한다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중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정책적인 방향이 제조업을 더 부양한다 뭐 이런 쪽이었다면 작년 말부터 중국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비를 부양하겠다 이런 걸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야 중국 경기 안 좋다나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국의 첨단 기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괄목하잖아.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그쵸. 하나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얼굴도 있지만 첨단 기술 같은 경우도 발전돼 있다는 것도 그들의 얼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우리가 볼 땐 상반된 얘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게 일단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 때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바이든은 특정 어떤 산업과 아니면 기술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재하는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가 특정 종목 중심으로. 왜냐하면 바이든은 중국하고 경쟁 관계로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특정 업종만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를 수출을 통해서 사실은 만회하려는 시도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가 부동산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 주식시장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당연히 어떤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가 맞습니다. 1조 달러라고. 그렇죠. 1조 달러기 많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죠. 거죠. 네. 물론 이제 남고 판 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쵸. 어쨌든 수출을 오히려 했고 그런 이제 물량은 더 많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가격은 싼데.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뭐 그쵸. 화학이니 철강이니 되게 어려웠던 네. 것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되면서 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을 못하게 하려는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00달러에 달하는 그 수입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알리템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되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국제 이렇게 해서는 나름대로 800달러 이하에 대한 어떤 일반 소포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어떤 제도들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알리템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 이것조차도 틀어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중국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미국이 수출을 틀어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과 관련해서 당연히 미국이 무역 적자가 중국과 관련해서 훨씬 컸을 거고 그런 반면에서 니네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할 건데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내수를 부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2구 환신이란 제도, 즉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거를 새 거로 바꾸면 15% 정도 가격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실시했고요. 올해부터는 거기에 스마트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고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는 날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도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느냐. 결국 중국이 소비가 좋아지면서 중국의 어떤 전자제품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라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효과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국내에서 이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은 야 중국에서 핸드폰 많이 팔린데 그럼 바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 점유율 엄청 낮아졌고요. 과거 좀 더 지나가면은 현대차도 장사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명목이 없는 상황이라 중국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이게 이제 막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드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매년 나왔던 얘기 있죠. 야 올해는 풀린대더라. 뭐 벌써 이제 그때마다 이제 늘 올랐던 맞습니다. 차이나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도는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이걸 반영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 확실히 효과 없고요. 그다음에 전자도 옛날만큼 제가 볼 때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의 전자제품이 많이 팔릴 때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여전히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그쵸. 소재 부품은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는 제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같은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 이전만큼의 포지션을 구축하지 못합니다. 네. 실제 뭐 매장 돌아다녀 봤는데 매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는 ODM, OEM은 또 우리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국의 화장품이 팔릴 때 그 팔리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OEM, ODM 업종들을 보면 저는 좀 유의미한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네. 가보니까 아직까지 화장품은 사람들이 안 사요. 아. 이 특이하게. 그건 제가 볼 땐 젊은 친구들의 어떤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화장품을 더 많이 쓸 건데 실제 청년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고요. 맞아요. 뭐 중국 현지에서는 45%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실업률이 45%면 그렇죠. 실제 나오는 거 한 18%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정도로 취직이 안 됐다라면 어디 가서 돈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화장을 하기도 쉽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요. 화장품과 관련한 부분들은 청년 실업률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 오히려 화장품 OEM, ODM을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올 거니까 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38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면서
실제 중국 현지 돌아다녀 보면 상하이, 북경 아니면 대도시 중심으로는 실제 외국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허. 재밌게도 제일 많이 가는 분들이 한국 분이라는 예. 그래서 가보면 뭐 거리마다 우리는 정말 빨라요. 예, 장난 아닙니다. 환율에 따라서 이제 그 여행지도 바꾸고 이제 맞습니다. 한동안 일본 많이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중국으로 또 싸니까 왜냐면 이제 왕복 기준으로 봐도 항공료가 30만 원이 안 되고요. 와. 음식값도 많이 싼 부분들도 있고 뭐 비자가 없다 보니까 또 비행기가 김포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같은 경우 그러면 인천공항 가는 어떤 수고도 덜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네. 뭐 김포 같은 경우 1시간 전에 가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뭐 가깝고 되게 괜찮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남녀 비율은 7대 3입니다. 여성분들이 70% 정도 되시고요. 아,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고. 핫플레이스에 가서 맛집 뭐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요 정도 하고 이제 미국 把整段访谈听完，其实能感受到一个很明显的变化，讨论的重心已经从怎么看中国，慢慢转向了怎么利用这个变化。这本身就是一种信号，因为当一个对象还停留在争议阶段时，大家讨论的是对错，但当他进入决策阶段，讨论的就只剩下路径和方法。这位嘉宾的逻辑也很清晰，不需要喜欢，也不需要认同，但必须基于现实做判断。这可能也是整段内容最有价值的一点，他没有试图说服谁，只是把一套判断过程摆在你面前。至于结论是什么，其实每个人都可以不同，但有一点是确定的，当越来越多的人开始用配置和选择去讨论同一个对象时，那他在全球体系里的位置已经发生变化了。这件事本身比任何一句结论都更值得关注，